저는 박지혜, 올해 65세입니다. 검사로 35년을 일하다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죠.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대학 동기들과 만나기로 한 날이거든요. 종로구 인사동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시간의 향기라는 찻집. 이곳은 40년 넘게 한 자리를 지켜온 전통 찻집입니다. 나무로 된 낡은 간판과 한옥 스타일의 외관이 시간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김선우, 이민호, 최영수. 모두 제 서울대 법대 동기들이죠. 선우는 67세로 우리 중 가장 나이가 많은데 30년간 신경외과 의사로 일했습니다. 민호는 63세로 가장 어리고 조선일보에서 사회부 기자로 활동했어요. 영수는 66세인데 대형 회계법인에서 파트너까지 올라간 회계사였습니다. 지혜야, 정말 오랜만이네. 선우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반가웠어요. 어머, 모두들 정말 변하지 않았네요. 저는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물론 모두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주름이 생겼지만 눈빛만큼은 대학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찻집 사장인 할머니가 우리를 안내해 주었어요. 80세가 넘어 보이는 할머니는 우리를 보더니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손님들 뭔가 범상치 않아 보이시네요. 특별한 분들 같은데. 할머니의 말에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냥 평범한 은퇴자들입니다. 제가 겸손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안쪽 자리에 앉아 차를 주문했어요. 녹차 4잔과 전통 과자들. 정말 오랜만에 마시는 진짜 녹차의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30년이라니 정말 오래됐구나. 민호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뛰어. 영수의 말에 우리 모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 일. 우리만이 아는 그 사건 말이죠. 지금 생각해도 우리가 옳은 일을 했을까? 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우리가 그때 나서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찻집 안은 고즈넉했습니다. 오후 3시경이라 손님들도 많지 않았고 은은한 대금 소리가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정말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찻집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시끄러운 목소리와 함께 젊은 남녀 5명이 들어왔어요. 모두 20대로 보이는데 화려한 옷차림과 비싼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완전 인스타 감성이네. 대박. 그중 한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손에는 최신형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이미 촬영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가장 중앙에 서 있는 남자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강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팔로워 50만 명의 인플루언서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1시간 정도 대여할 수 있어요? 촬영하려고요.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대여해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찻집이거든요. 그러자 강태민의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아, 진짜 꽉 막혔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구시대적 사고를 하세요? 저는 그의 무례한 태도에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말이죠. 저희도 손님이거든요.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태민은 저를 쳐다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아, 할머니들도 있었네. 미안해요, 못 봤어요. 할머니들이라니.
저는 65세지만 할머니라고 불릴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젊은 친구,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선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3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대해온 그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권위가 있었어요. 하지만 강태민은 오히려 더 거만해졌습니다. 예의요. 요즘 세상에 나이로 예의를 강요하는 건 꼰대들이나 하는 짓이죠. 그의 말에 동료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우리가 촬영하는 동안 잠깐만 비켜주시면 안 돼요? 금방 끝날 텐데. 강태민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우리를 손님으로도 보지 않는 태도였어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먼저 왔는데요. 민호가 기자 특유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아, 진짜 답답하네. 이런 꼰대들이 뭘 안다고. 강태민의 말에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35년간 법정에서 온갖 범죄자들과 맞서온 제가 이런 무례한 젊은이한테 당할 이유는 없었어요. 젊은 친구. 제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법정에서 다져진 위엄이 담겨 있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강태민은 제 말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 다시 건방진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30년 전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선우야, 기억나니? IMF 때 그 일 말이야.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떻게 있겠어? 우리가 그때 밝혀낸 재벌 2세들의 비자금 조성 사건. 민호도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기사를 쓰느라 밤을 새웠지. 하지만 결국 기사가 나가지 못했잖아. 압력이 너무 심했으니까. 영수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회계 자료를 분석하면서 정말 충격적이었어.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거든. 우리는 잠시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우연히 거대한 비리를 발견했어요. 한 재벌 그룹이 IMF 사태를 틈타 엄청난 규모의 불법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구제금융을 이용해서 말이죠. 지혜가 검사로서 수사를 시작했고, 선우가 회상했습니다. 나는 의학적 증거를 찾아줬지. 그 회장이 가짜 병명으로 해외 도피를 시도했을 때 나는 언론 보도를 통해 여론을 만들려 했고, 민호가 덧붙였어요. 나는 복잡한 회계 구조를 분석해서 자금 흐름을 추적했지. 영수가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4명은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어요. 검사, 의사, 기자, 회계사. 이보다 완벽한 조합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막혔잖아. 제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정치권의 압력이 너무 심했어. 수사가 중단됐고 기사는 보도 금지됐지. 그래도 우리가 수집한 증거 때문에 최소한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어. 선우가 위로했습니다. 강태민은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슨 영화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IMF 때 재벌 비리를 막았다고요? 아하. 그의 말에 동료들이 또 웃었습니다. 정말 무례한 것들이었어요. 젊은 친구, 세상에는 자네가 모르는 일들이 많아. 민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이 나라의 근현대사에는 기록되지 않은 영웅들이 많거든. 영웅이요? 하, 정말 재밌네요. 강태민이 계속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무례함보다는 30년 전 우리가 끝내지 못한 일이 더 신경 쓰였어요. 그때 우리가 막지 못했던 거대한 악. 그것은 지금도 이 사회 어딘가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을 테니까요.
강태민의 태도는 점점 더 거만해졌습니다. 그는 찻집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대로 촬영을 시작했어요. 할머니, 진짜 고집스럽네요. 저희 촬영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유튜브에 나가면 홍보도 되는데. 할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다른 손님들이 계시니까. 아, 저분들요? 강태민이 우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분들은 늙은이들이니까 이해해 주실 거 아니에요? 늙은이들이라니.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젊은 친구, 지금 뭐라고 했나? 제가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35년간 법정에서 다져진 위엄이 목소리에 배어나왔어요. 아, 죄송해요. 그냥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해해 주실 거라는 뜻이었어요. 강태민은 표면적으로는 사과하는 척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무시하는 태도가 가득했습니다. 이해할 게 없어요. 예의를 지키세요. 선우가 의사 특유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의요? 아, 진짜 답답하네. 강태민이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요즘 세상에 나이로 서열정하는 건 시대착 오적이라고요. 늙은이들은 집에서 TV나 보고 있어야지 왜 젊은 사람들 일하는 데 와서 방해를 해요? 그 말에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어요. 젊은 친구, 그 말은 너무했어. 민호가 기자 특유의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 사회의 일원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존중이요? 뭘 하신 분들이라고 존중을 받아야 해요? 강태민의 말이 점점 더 도를 넘었습니다. 그냥 나이만 먹은 거 말고 진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 말에 영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도움이 되는 일이라. 글쎄, 꽤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요? 강태민이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나라 경제가 무너질 뻔한 걸 막은 적도 있고, 영수의 말에 강태민이 폭소를 터뜨렸어요. 하하, 나라 경제를 구했다고요? 정말 판타지 소설 같네요. 그때 강태민의 동료 중 한 명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우리 촬영 때문에 너무 귀찮으시죠? 그냥 저분들 좀 다른 자리로 옮겨달라고 해주세요. 할머니는 당황스러워했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손님들이신데. 아, 진짜 융통성 없네. 강태민이 소리쳤습니다. 늙은이들이 고집 부리면 어떡해요? 시대에 맞춰 살아야지.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5년간 온갖 범죄자들과 맞서온 제가 이런 무례한 젊은이들에게 당할 이유는 없었어요. 강태민이 할머니를 더 다그치려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에는 35년간 법정에서 다져진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강태민이 순간 주춤했습니다. 젊은 친구, 지금까지 참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뭐가 안 된다고요? 할머니가 뭐 하실 건데? 강태민이 비웃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밀치려 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기도 전에 저는 그의 손목을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40년간 꾸준히 배운 합기도의 기술이었어요. 아, 아파요. 강태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의 손목을 비틀며 그를 바닥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야? 강태민의 동료들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동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저를 도우려던 선우에게 덤벼들었지만 선우는 침착하게 그의 목 부위 급소를 정확히 눌렀습니다. 30년간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인체 구조를 훤히 알고 있는 선우에게는 간단한 일이었어요. 으악! 그 남자는 힘이 빠지며 주저앉았습니다.
민호는 다른 동료가 휴대폰으로 신고하려는 것을 막았어요. 기자 시절 몸으로 때운 경험이 있었거든요. 순식간에 휴대폰을 빼앗아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영수는 가장 조용한 방법을 택했어요. 나머지 한 명에게 다가가서는 회계사답게 계산기처럼 정확하게 그의 다리 급소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일이 불과 10초 만에 벌어졌어요. 강태민과 그의 동료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우리는 여전히 차분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너희들 대체 뭐야? 강태민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우리는 그저 평범한 은퇴자들이에요. 하지만 무례한 사람들을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찻집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입을 가리고 놀라고 있었고요. 40년간 법정에서 단련된 순발력은 아직 녹슬지 않았나 보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우가 덧붙였어요. 의사가 되려면 기본적인 호신술 정도는 알아야 해. 응급실에서 취객들을 상대해야 하니까. 민호도 말했습니다. 기자 시절에 위험한 현장을 많이 다녔거든. 몸으로 때우는 법을 배웠지. 영수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회계사가 제일 평범해 보이지만 대형 법인에서 일하려면 체력 관리가 기본이야. 강태민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들이 어떻게? 할머니가 아니라 선배님들이라고 해야 맞겠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어요. 2명의 경찰관이 찻집으로 들어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선임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강태민이 급히 말했어요. 저들이 갑자기 공격했어요. 이유도 없이.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관님, 정당방위였습니다. 35년간 검사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은 수없이 경험했거든요. 어떤 정당방위입니까? 경찰관이 자세히 물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저 젊은 친구들이 먼저 찻집 사장님께 무례하게 굴었고 저희가 정중히 제지했더니 물리적 폭력을 가하려 했습니다. 할머니가 급히 증언했어요. 맞아요, 경찰관님. 저 젊은이들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께 무례하게 굴었어요. 다른 손님들도 우리 편에서 증언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촬영한다며 자리를 비워달라고 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정말 무례하게 굴었어요. 경찰관은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강태민이 먼저 제게 손을 댄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영상으로 봤을 때 저 젊은이가 먼저 물리적 접촉을 시도한 게 맞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남자들을 이렇게 제압할 수 있었는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경찰관님, 저는 35년간 검사로 일했습니다. 법정에서 수많은 위험한 상황을 경험했고 호신을 위해 합기도를 배웠어요. 선우도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의사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취객들과 마주할 일이 많아서 기본적인 제압술 정도는 알고 있어요. 민호와 영수도 각각 자신들의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모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이었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정당방위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폭력을 가한 쪽이 저 젊은이들이니까요. 강태민은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지만 CCTV 영상과 여러 증인들의 증언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할머니들이 어떻게? 할머니가 아니라 선배님들이라고 했잖아. 제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찻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남아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으셨어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건 아니에요. 경험과 지혜가 때로는 젊음보다 강할 수 있거든요. 찻집이 조용해진 후 할머니와 남아있던 손님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두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정말 궁금한데 어떤 일을 하셨던 분들인가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제 말해도 될 것 같았어요. 30년이나 지났으니까요. 할머니, 혹시 IMF 외환위기 때를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나라가 망할 뻔했잖아요. 그때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없지만 위기를 더 크게 만들려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손님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1997년 12월, 온 나라가 IMF 구제금융으로 혼란스러울 때였죠. 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경제사범 전담 검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선우가 말을 이었어요. 나는 서울대병원 신경외과에서 일하고 있었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 기자였습니다. 민호가 덧붙였죠. 저는 3일 회계법인에서 대기업 회계 감사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영수가 마무리했습니다. 할머니와 손님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한 팀이 된 거예요? 우연이었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영수가 한 대기업의 회계 감사를 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거든요. IMF 구제금융이 시작되자마자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영수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정확히는 3조 원 규모였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동시에 자기들 돈은 안전한 해외로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복잡한 금융기법을 사용하면 가능해요.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그 자금이 나중에 다시 들어와서 파산한 기업들을 헐값에 사들이는데 사용될 예정이었다는 거죠. 민호가 말을 이었어요. 저는 그 정보를 언론에 폭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압력이 너무 심했어요. 광고 중단 압박, 인사 개입 등등. 저는 수사를 시작했죠.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수집이 쉽지 않았어요. 워낙 교묘하게 숨겨놨거든요. 그때 선우가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영수가 선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기업 회장이 갑자기 중병에 걸렸다며 해외 치료를 받으러 떠나려 했거든요. 수사를 피하려는 꼼수였죠. 선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가짜였어요. 진단서도 조작된 거였고, 제가 그 사실을 입증해줬죠. 우리 4명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완벽한 증거를 수집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 의사의 의학적 전문성, 기자의 정보력, 회계사의 분석력. 이보다 완벽한 조합이 있을까 싶었죠. 할머니가 감탄하며 물었어요. 그럼 그 사건을 해결하신 거네요. 우리는 모두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결국 막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치권의 압력이 너무 심했거든요. 수사 중단 명령이 내려왔고 기사는 보도 금지됐죠.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완전히 헛된 건 아니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최소한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거든요. 3조 원 전부가 빠져나가지는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 회장은 결국 도피에 실패했어요. 선우가 덧붙였습니다. 손님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마치 영화 같은 이야기였지만 우리의 진지한 표정에서
진실임을 느꼈을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하셨던 분들이었다니. 공식 기록에는 없지만 이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군요. 할머니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젊은이들을 그렇게 쉽게 제압할 수 있었던 거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험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30년 전 그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때 찻집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의 남성이 들어왔어요.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윤성민입니다. 그가 신분증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어요. 아이고, 벌써 다 해결된 일인데 또 오셨네요. 윤성민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피해자 측에서 상해 정도가 심하다며 추가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우리에게 향했어요. 강태민이라는 젊은이의 손목인대가 부분 파열됐고 다른 동료들도 신경 손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차장검사님, 정당방위였습니다. CCTV 영상도 있고 증인들도 많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윤성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인 점이 있어요. 어떻게 연세 드신 분들이 20대 젊은이들을 그렇게 정확하게 제압할 수 있었는지. 그는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내 확인했어요. 의사 소견으로는 이런 부상은 일반인이 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격투 기술을 사용한 흔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찻집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선우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어요. 젊었을 때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의대생 시절의 호신용으로. 태권도만으로는 이런 정확한 신경마비를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윤성민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특수부대나 전문기관에서 사용하는 제압 기술 같은데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장검사님, 저희가 모 특수부대 출신처럼 보이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윤성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인 점이 있어요. 어떻게 연세 드신 분들이 20대 젊은이들을 그렇게 정확하게 제압할 수 있었는지. 그는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내 확인했어요. 의사 소견으로는 이런 부상은 일반인이 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격투 기술을 사용한 흔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찻집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선우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어요. 젊었을 때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의대생 시절의 호신용으로. 태권도만으로는 이런 정확한 신경마비를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윤성민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특수부대나 전문기관에서 사용하는 제압 기술 같은데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장검사님, 저희가 모 특수부대 출신처럼 보이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윤성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네 분이 모두 각각 다른 전문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오른 분들이고 30년 전 어떤 사건에 함께 관여했다는 증언도 있고 저는 그의 날카로운 관찰력에 감탄했어요. 역시 검사답게 세심했습니다. 차장검사님, 제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혹시 어느 대학 출신이세요? 서울대 법대입니다. 몇 학번이신가요? 87학번입니다. 제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제가 선배네요. 저는 75학번이거든요. 윤성민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혹시 박지혜 선배님이세요? 어머, 저를 아시나요? 물론입니다. 윤성민이 놀라며 말했어요. 법대 전설이신데요. 사법고시 수석 합격에 검사 시절 경제사범 전담으로 유명하셨잖아요.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IMF 시절 대기업 비리 수사로 유명하셨는데 갑자기 수사가 중단됐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죠. 선배님이 그때 그 박지의 검사님이셨군요. 윤성민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해가 됩니다. 선배님 정도 되시면 호신술 하나 정도는 당연히 하실 테고. 그는 노트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보고서에는 단순 정당방위로 기록하겠습니다. 윤성민이 떠나려 할 때 그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선배님, 혹시 개인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는 그를 바라봤어요. 30년 전 선배님이 수사하시던 그 사건 말입니다. 윤성민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 그때 함께 일하셨던 분 중에 이태용이라는 회계사가 있었나요? 영수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이태용? 어떻게 그 이름을? 제 아버지입니다. 윤성민의 말에 우리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30년 전 IMF 때 어떤 중요한 일에 관여했다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태용. 그는 영수와 함께 회계 분석을 담당했던 동료였어요. 태용이를 아시는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잘 알았어요. 정말 훌륭한 회계사였죠. 아버지가 정말 그 일에 관여했던 건가요? 윤성민의 눈에 간절함이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왜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 건가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성민 씨, 앉으세요. 긴 이야기입니다. 윤성민이 자리에 앉자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우리 팀의 핵심 멤버였어요. 영수와 함께 회계 분석을 담당했죠. 영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태용이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어. 복잡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데 천재적이었지. 그때 우리가 발견한 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이용해 엄청난 이익을 취하려는 거대한 음모였죠. 윤성민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 음모의 배후에는 정치인도 있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인 박정호. 그때는 경제기획원 차관이었죠. 박정호 의원이요? 윤성민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호가 정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특정 기업들에게 미리 알려줬고 그 기업들은 그 정보로 엄청난 이익을 얻었어요. 아버님이 그 사실을 밝혀냈어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태용이가 발견한 증거가 결정적이었지. 박정우와 기업들 사이의 자금 거래 내역을 완벽하게 추적했거든. 하지만 그 증거가 공개되기 직전에 제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교통사고가 일어났죠. 윤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정말 의문의 죽음이었던 건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우가 말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조사해봤지만 증거는 찾을 수 없었어. 너무 교묘하게 꾸며졌거든. 그 후 수사는 중단됐고 우리 팀은 해체됐어요. 제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박정호는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했고 지금은 국회의원이 됐죠. 윤성민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30년간 궁금했던 일들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성민 씨. 제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이세요. 윤성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성민이 진정을 되찾은 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성민 씨, 혹시 박정호에 대해 조사해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아버지 일과 관련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끝내지 못한 일을 이제라도 마무리할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영수가 말을 이었어요. 박정호는 아직도 정치계에서 활동하고 있어. 그리고 여전히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하지만 증거가 있나요? 윤성민이 물었습니다. 민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기자 시절의 인맥이 아직 살아있어. 박정호에 대한 의혹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 후배들이 있거든. 선우도 말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박정호와 관련된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어. 의료 관련 법안을 조작해서 특정 업체들에게 이익을 주고 있다는. 저는 결심한 듯 말했어요. 우리 4명이 다시 한번 힘을 합쳐보는 게 어떨까요? 30년 전과는 상황이 달라요. 영수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현직이 아니고 나이도 많이 들었지. 하지만 경험은 더 풍부해졌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민 씨 같은 현직 검사도 우리 편에 있고요. 윤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어요. 그럼 계획을 세워볼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박정호를 조사해보는 거지. 저는 의료계 쪽을 맡을게요. 선우가 말했습니다. 기자 시절 인맥을 통해 언론 쪽을 조사해보겠습니다. 민호가 덧붙였어요. 회계 쪽은 제가 맡을게요. 박정호의 재산 형성 과정을 추적해보겠습니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법적인 부분을 담당할게요.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윤성민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30년 만에 아버지의 동료분들을 만나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못다한 일, 이제라도 끝낼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가 우리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네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지켜지는 거군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찻집을 나서며 서늘한 저녁 공기를 맞았어요. 30년 전 끝내지 못한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여기서 만날까요? 선우가 물었습니다. 그때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서울의 저녁 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향했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사명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정의를 위한 싸움에는 정년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경험과 지혜로 무장한 우리가 아직도 이 사회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